자, 이제 물리를 배우려면 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건데, 여기 우리가 알짜 힘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선생님 알짜 힘은 뭡니까? 힘이라는 건 뭔지 알겠는데 대략적으로 알짜 힘이 뭐냐 묻기도 하고. 한번 적어볼래? 알짜 힘을 우리가 보통 합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합력. 만약에 힘이 한 가지만 가해지잖아? 그러면은 알짜 힘이니 합력이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힘이 두 가지 이상 작용을 하면, 세 가지, 네 가지가 되면 최종적으로 이 물체가 그 모든 힘을 다 고려했을 때 얼마나, 어디로 힘을 받느냐 계산하는 것이 알짜 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을 하지? 그럼 뭐 간단한 이야기죠. 두 힘을 뭐 하면 되죠? 합하면 되죠. 그래서 두 힘을 더해서 두 힘을 더한 값이 이 물체가 받는 알짜 힘 내지는 합력이 되죠. 이건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자, 근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3N이 작용을 하고 왼쪽으로 2N이 작용을 한다. 이럴 때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물리에서는 나중에 하겠지만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방향은 주로 부호를 가지고 표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른쪽을 일반적으로 플러스 방향, 왼쪽을 주로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두 힘을 결국은 더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맞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를 더한다는 것이 결국은 3에서 2를 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을 받게 된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1N의 힘을 받게 된다. 뭐 그런 게 알짜 힘 내지는 합력의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게 알짜 힘의 개념이고요. 여기 힘의 평형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화학이나 물리에서 평형이란 뜻은 모든 게 밸런스를 다 갖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밸런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이 가해지지만 그 모든 힘들이 밸런스를 갖춘다. 그러니까 오른쪽 3 땡기면 왼쪽으로 3 땡기고 위로 3 땡기면 아래로 3 땡기고 해서 알짜 힘이 얼마가 될 때, 알짜 힘이 0이 될 때 우리는 뭐 한다? 힘을 평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힘의 평형을 이루었다는 건 사실상 힘이 가해진다는 거야, 안 가해진다는 거야? 사실상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책에도 있을 텐데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뭐해 있을 것이다? 정지해 있을 것이다. 왜?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근데 애초에 운동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맞지? 애초에 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계속 운동을 할 텐데 어떤 운동을 할 것이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알짜 힘이 0이면 두 가지입니다. 정지해 있었다면 계속 정지해 있을 테고요. 운동하고 있었다면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됐냐?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 돌림 힘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오는데 우리 돌림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돌림 힘이라는 건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뭔가를 회전시키는 힘을 뭐라고 하겠어? 회전하는 돌림 힘 내지는 토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림 한번 볼까? 문을 한번 봐봐. 자, 쌤 봐봐라.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을 열고 닫잖아. 그러면은 항상 뭔가 회전을 할 때는 뭐가 존재한다? 이렇게 회전축이 존재합니다. 그죠? 자, 만약에 쌤이 문고리를 딱 잡아가지고 앞쪽으로 딱 당기면 문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가 변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변하는 운동도 아니고 속력이 변하는 운동도 아니고 내가 이 문틀을 당김으로써 뭐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회전이 생기는 운동을 한다. 그지? 그 회전을 만들어내는 힘을 무슨 힘이라고 하는 거야?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돌림 힘의 크기를 보통 우리가 여기 타우라고 읽거든요. 이게 이렇게 좀 작게 보이는데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타우라고 읽습니다. 타우.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타우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 자, 요 F가 내가 가한 힘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내가 요 문틀을 잡아가지고 문 손잡이를 잡아가지고 뭐 했어? 힘을 줬잖아. 요거를 F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회전축하고 내가 힘을 준 위치하고의 거리가 있겠죠? 요 거리를 L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돌림 힘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한다? F랑 L이랑 곱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돌림 힘을 크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네. 내가 세게 잡아당기든지 아니면 회전축과의 거리를 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돌림 힘은 커지게 되겠죠. 어쨌건 돌림 힘의 정의는 뭐다? 회전을 만들어내는 힘이고요. 내가 가한 힘에다가 회전축하고의 거리를 곱한 값이 뭐가 된다? 돌림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 칠판 봐봐. 요게 회전축이야 얘들아. 그럼 요게 이제 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을 하겠죠. 칠판 봐봐네. 내가 야 요렇게 힘을 줬어 지금. 맞지? 지금 이 문틀에 대해서 또는 이 회전축에 대해서 수직하지 않고 좀 비스듬하게 힘을 줬다. 그지? 근데 내가 아까 요 F 곱하기 L이 돌림 힘이라고 했는데 요 F는 어떤 힘이냐면 요 면이 있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물체에 내가 사실상 요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건 요 힘을 나눌 수가 있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사실상 요 힘은 이쪽 방향으로의 힘과 이쪽 방향으로의 힘이 합쳐진 게 F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내가 F에 힘을 줬지만은 사실상 요 F는 이 방향의 힘과 이 방향의 힘으로 나누어 줄 수 있고 우리의 관심은 수직한 방향으로의 힘의 크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해준 힘 F와 이 면과의 각도가 세타야. 그러면 요것도 뭐가 되노? 세타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우린 요 힘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내가 가해준 힘에다가 요거에 해당하는 사인 세타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확하게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줬다면 세타가 얼마야? 90이잖아. 사인 90이 얼마인데? 1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사인 세타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준 경우는 뭐 해라? 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 수직한 방향으로의 힘의 크기를 구해주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타우는 F 사인 세타 곱하기 L이라고 돼 있는데 바로 이 F 사인 세타 값이 뭐다? 수직한 방향으로의 힘의 크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직한 방향으로의 힘의 크기를 말한다. 됐죠? 그 다음에 돌림 힘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시계 방향이 있고 뭐가 있다? 뭐 시계 반대 방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돌림 힘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어떤 게 작용되는 거죠? 위치를 바꾸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회전을 시키는 데 쓰이는 게 돌림 힘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기본 문제 한번 보자. 자, 한 물체에 10N과 8N의 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R자 힘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까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런 느낌이지. 약간 자, 오른쪽으로 몇 뉴턴 주고 10N을 줬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몇 뉴턴 준다는 얘기입니까? 8N을 준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라고 했죠? 큰 힘에다가 뭐 해줘라? 작은 힘을 빼줘라. 그럼 R자 힘은 몇 뉴턴이 된다? 2뉴턴이 된다. 그 얘기잖아. 되지? 자, 2번. 자, 돌림 힘은 지뢰의 팔에, 자, 보세요. 자, 회전축이 여기 있고, 지뢰의 팔이 있을 때 힘을 어디로 줘야 된다고 했지?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돌림 힘이 최대가 된다고 했지?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평행하게 고치세요. 뭐라고 고쳐야 됩니까?
수직하게 이렇게 고쳐야 돼. 수직하게. X입니다. 돌림힘 타우는 어떻게 계산했었지? 내가 가해준 힘에다가 회전축하고의 거리를 곱했다. 그지? 그러면은 수직인 성분의 힘의 크기가 크면 또 팔 길이가 길면 뭐 한다? 타우 값. 돌림힘의 값은 커지게 된다. 맞는 이야기네. 돌림힘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지뢰의 팔에 이루는 각이 어디에 가까울수록? 수직에 가까울수록. 그래야 생각해봐. 사인 세타 값에서 세타가 수직에 가까워질수록 값이 어떻게 되니? 1에 가까워지니까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수직에 가까울수록 커진다. 요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 한번 봅시다. 물체의 회전 운동을 변화시키는 물리량을 뭐라고 하죠? 돌림힘이라고 하죠. 돌림힘. 돌림힘이라고 한다고 하면 되고. 자, 요거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힘을 주잖아. 그럼 얘가 회전을 할 거 아니야. 항상 얘들아, 돌림힘 문제를 풀 때는 회전축을 먼저 찾아야 돼. 여기가 회전축 맞지? 여기를 해서 요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회전축을 찾아야 회전축하고의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자, 돌림힘 타우는 어떻게 구하냐? 내가 가해준 힘에다가 어디까지의 거리를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곱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160 곱하기 3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지. 뭐 계산까지 뭐 간단한 얘기니까 480이겠죠. 그 다음에 5번. 이번에는 어때? 이 막대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주지 않았다. 그지? 그럼 우리 뭐 해서 풀어야 되냐면 5N에다가 10cm를 곱할 것이 아니라 수직한 방향으로의 힘의 크기를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걸 구하는 방법이 5N에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야? 사인 30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요거 맞니? 그러면 5N 곱하기 사인 30이니까 요게 F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곱하는데 항상 물리는 미터를 써야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몇 미터를 곱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0.1미터를 곱해야 되겠지. 요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뭐 2분의 5면 2.5입니까? 곱하기 0.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뭐 0.25N이 되겠습니까? 요게 돌림힘의 크기가 되겠죠. 항상 센치가 아니라 미터로 고쳐서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자, 생각해봐. 지금 동일한 힘으로 돌림 힘을 줘가지고 어디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지? 요거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회전하겠니? 회전축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가 회전축 아니야? 중심을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회전축하고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거는 2분의 R. 요게 나와야지 문제를 풀지. 회전축까지의 거리가. 그지? 그러니까 항상 회전축이 어딘지를 생각해야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봐봐라 얘들아. 요 F가 작용하는 돌림 힘의 방향도 어디 방향? 반시계 방향. 요 F가 작용하는 돌림 힘의 방향도 어디 방향? 반시계 방향이잖아. 그럼 두 방향이 똑같으니까 뭐 하면 돼? 더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F 곱하기 2분의 R 하고 또 뭐 하고 더하면 된다? 역시나 F 곱하기 2분의 R 더하면 얼마가 된다? 결국 FR이 돌림 힘의 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만약에 힘이 반대였으면 뺐으면 됐을 거고. 자, 힘의 평형 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책에 보면 1번, 2번 설명이 좀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말이 좀 힘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7번 봐봐. 우리가 그 힘을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거든. 쉽게 딱 구분을 하자면 위치를 변화시키는 힘과 회전을 만들어주는 힘, 돌림 힘이죠. 두 가지를 배웠거든. 보통 우리가 중학교 수준이나 고1 수준에서는 위치를 바꾸는 힘이 많이 나오지. 뭐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해서 자연학과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힘의 평형은 만족을 했어.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 만족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위치를 변화시키는 힘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5만큼 당기면 왼쪽으로도 5만큼 당기고 있다. 그 얘기인 거야. 그러면 힘의 평형을 이뤘으니까 뭐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위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무리 없잖아. 근데
힘은 평형을 이루었는데 뭐가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 돌림 힘의 경우에는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은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회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없죠? 회전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주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자.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고 뭐도 평형을 이루고 있다? 돌림 힘도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뭐도 없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위치 변화도 없고 뭐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회전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뭐 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을 하는데 위치도 안 바뀌어. 회전도 없어.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이 모두 만족되고 있구나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근하는 거야. 오늘 그거 하면 8, 90% 끝나는 거야. 이거 이해하고 할 수 있으면. 오늘의 핵심은 그거니까. 자, 요거 한번 보자.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면 회전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칠판 한번 볼래? 요 받침대가 있죠? 요게 이렇게 밸런스를 딱 유지하고 있대. 그럼 뭐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맞니? 자, 그러면 요 F1이 추제. 자, 추가 아래쪽으로 당기지 이렇게. 그럼 요거는 어떤 방향으로 회전을 만들어주는 돌림 힘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만들어주는 돌림 힘이잖아. 맞죠? F2인 추가 아래쪽으로 당기지. 그럼 요거는 요 방향, 그러니까 무슨 방향이지? 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 그 두 돌림 힘이 뭐 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거잖아.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F1이 당기는 힘이고 요게 회전축까지 거리지. 그 다음 F2가 당기는 힘이고 요게 회전축까지의 거리고 요 두 값이 뭐 하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동일하다고 알 수 있는 거지. 야, 이거 똑같다는 얘기나 이거 빼기 이게 0이라는 얘기라면 똑같은 얘기잖아, 사실은. 맞죠?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야, F1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아? 우리는 요게 중요한 거지 않아? 요거 어떻게 되는데? F1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지. 맞죠? 거기다가 뭘 곱한 거? L1을 곱한 게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 되겠지. 요거는 요 힘이 중요하지. 수직한 방향 뭐야? F2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회전축까지의 거리 L2를 곱한 것과 같다 하면 되겠지. 됩니까? 그럼 요 두 개의 값이 뭐 하면? 동일하면 회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별표 하나 칠까? 뭐라고 돼 있노? 힘의 평형도 이루고 있고 돌림 힘의 평형도 이루고 있다면 줄 거라. 모든 운동은 없다. 정지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돌림 힘의 평형도 이루고 있고 힘의 평형도 이루고 있다면 뭐 하고 있다? 이 물체는 움직임이 없다. 자, 이거는 돌림 힘의 응용인데 너희들 왜 그거 있지? 지뢰를 사용하면 물체를 조금 더 쉽게 들 수 있잖아. 그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거든. 칠판 볼래? 내가 여기다가 힘을 줘가지고 물체를 딱 들어 올린 다음에 딱 멈춰 있는 그런 그림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자, 요거는 요 F는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 될 거고 요 물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건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 되겠지, 그지? 그 두 힘이 같기 때문에 지금 딱 멈춰 있는 거지. 수식으로 표현하면 F에다가 축까지의 거리랑 곱한 거랑 물체의 무게에다가 축까지 거리를 곱한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잖아. 근데 내가 주는 힘 F는 요래 계산할 수 있지. 물체의 무게에다가 A분의 B를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림 봐봐. A가 길어, B가 길어. A가 길지. 그러니까 A가 길어지고 B가 짧아지면 요 값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1보다 작아지는 거 맞지? 그러면 W에다가
1보다 작은 값을 곱한 만큼만 뭘 주면 되는 거야? 힘을 주면 되니까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물체의 무게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 어떤 사람이 지구 말고 내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지렛대만 존재한다면 나는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 그만큼 힘의 이득을 볼 수가 있다. 막 무작정 불가능한 얘기지만 무작정 그 이 받침점과 저 힘점 사이 거리를 멀게 하기만 한다면 요 A 값이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굉장히 작은 힘으로 큰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지. 이것도 결국 어디서 오는 거다? 돌림 힘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되냐? 그러니까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물체가 주어졌을 때 아 이거는 시계다, 반시계다 하면서 그 두 힘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해준다는 얘기인 거야. 자, 같이 한번 봐보자. 기본 문제 1번.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R자의 힘은 0이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움직임이 없거나 아니면 등속 운동해야겠지. R자의 힘이 0이니까. 근데 돌림 힘의 합은 0이 아니래. 그럼 뭐가 변해야 되는 거야? 회전수는, 그러니까 회전 운동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정지 상태에 있거나 일단 등속 운동을 해야 하는데 회전수는 변화해야 되니까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5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렇지? R자 힘은 0이기 때문에 등속,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을 텐데 돌림 힘은 평행이 아니기 때문에 회전수는 변하는 겁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시소를 탔지? 요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회전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은 75kg 사람이 미는 힘, 요 무게는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 될 테고, 자, B라는 사람이 무게를 작용하면 요거는 시계 방향, 다시 A는 시계 반대 방향, B는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 되겠지. 정석은 이렇게 푸는 거지. 원래 75kg에다가 9.8을 곱한 게 원래 무게지. 정확하게 하면. 요게 F입니다. 거기다가 축까지의 거리 곱하고. 맞나요? B는 50kg에다가 9.8 곱하면 요게 힘입니다. 거기다가 뭘 곱한다? 회전축까지의 거리 모르니까 X를 곱한다. 요거 무리 없나? 그리고 이 두 힘이 뭐 하면? 같으면 돌림 힘의 평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9.8은 약분이 되죠. 그죠? 그럼 150을 50으로 나누니까 X값은 얼마가 되면 답이 되는 거야? 3m가 되면 답이 되는 겁니다. 되냐?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 지뢰의 무게는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있지. 3번 문제도 그렇고 좀 이따 4번 문제 풀 때도 지뢰의 무게는 무시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아직까지 무게중심을 안 배웠기 때문에. 자, 보자.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600N이 작용을 해서 600N 곱하기 센치를 미터로 고치면 0.4. 요게 뭐예요?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 F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F에다가 0.8을 곱하면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 되죠. 마찬가지 돌림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F 곱하기 0.8은 600 곱하기 0.4랑 같아야 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24가 돼야 되겠지. 됐냐? 그럼 F는 얼마가 되면 된다? F는 300N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룰 테니까. 4번 한번 보자. 4번도 뒤에 답지하고 답이 틀려도 무시하고 이대로 풉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무게중심을 안 배워서 지뢰의 무게는 무시하고 문제 풀 거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 이 물체의 무게가 아래쪽으로 얼마야? 900N이잖아. 그러면 작용하는 돌림 힘은 900N 곱하기 요게 축 아닙니까? 축까지의 거리. F 몰라? 근데 F는 모르는데 그 F에다가 축까지의 거리를 곱한 게 돌림 힘. 이 두 개가 어때야 되는 거야? 같다 하면 되는 거잖아. 간단하지? 그럼 F는 4분의 900이니까 얼마입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5번은 딴 건 없고 비스듬하게 힘을 줬으니까 우리 뭐 하자? 요 힘을 구해야 되지. 수직한 방향으로의 힘. 그지? 수직한 방향으로의 힘은 3N에다가 뭘 곱하면 돼? 사인 30을 곱하면 되지. 맞지?
이게 작용한 힘이 되고 여기다가 미터로 고쳐진 축까지의 거리를 곱하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 힘이 되는 거지.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은 요걸 구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F 곱하기 뭐 하면 돼? 사인 45를 하면 되고 축까지의 거리가 0.3m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2분의 1이니까 0.1 곱하기 3이니까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 0.3이 돼야 되겠네. 그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2분의 루트 2니까 F는 얼마가 되면 되냐? 루트 2분의 2 뉴턴이 되면 되지. 뭐 유리하는 편한 게 따라서 하면 되고. 기억. 3뉴턴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와 F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가 같아야지. 그래야 뭐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회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3뉴턴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고쳐라. 0.3이었잖아. 고쳐야지. 힘 F의 크기는 루트 2분의 2니까 이것도 틀렸잖아. 답은 뭡니까? 기억이 답이 되는 겁니다. (6번) 문제 한번 봐볼래? 중요한데 이제 요거 뒤에 계속 나올 텐데 한번 봐보자. 얘들아 지금 요 그림을 봤을 때 이 모든 물체가 다 정지해 있지. 그러면 어떤 걸 만족을 해야 되지?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지. 아까 했잖아. 힘의 평형도 이루고 있어야 되고 돌림 힘의 평형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자, 차근차근 가보자. 얘들아 그림 봐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 있노?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일단 뭐에 무게가 있노? 물체에 무게가 있지.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지. 또 선반의 무게도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거 맞지? 그럼 잘 봐. 중요해. 자, 선반의 무게도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물체의 무게도 분명히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근데 왜 선반이랑 물체가 밑으로 안 내려오니? 뭔가가 위쪽으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거 맞지? 그 뭔가가 이거 아니야? 받침대가 선반을 위로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걸 FP라고 하자. 또 실이 선반을 위로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한 힘과 받침대가 떠받치는 힘하고 실이 선반을 당기고 있는 두 힘의 합이 같다. 요거 이해합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뭘 적은 겁니까? 이게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를 적은 겁니다.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렇잖아. 물체의 무게와 선반의 무게만큼 받침대와 실이 당겨주고 있는 거니까.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야? 돌림 힘의 평형을 한번 봅시다. 집안 봐봐. 자, 지금 받침대가 이렇게 하자 얘들아. 여기를 축으로 하자. 여기를 축. 여기를 축으로 하면은 물체의 무게는 어떤 돌림 힘을 만들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을 만들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은 뭐에? 물체의 돌림 힘이 있을 거 아니야. 물체의 돌림 힘.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실이 선반을 잡아당기고 있지. 그러면은 실이 선반을 잡아당기는 거에 뭐도 있을 거야? 돌림 힘도 있겠지. 그러면 뭐야? 실, 그러니까 FQ라고 할게요. FQ에 뭐도 존재할 거야? 돌림 힘도 존재할 겁니다. 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곧 배울 건데 지금 한번 봐봐. 야, 선반도 무게가 있지. 그럼 선반도 어디로 가려고 하지?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지? 그러면 선반 무게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림 힘이 생깁니다. 선반이 이렇게 내려가려고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은 물체의 돌림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반의 돌림 힘도 존재할 겁니다. 그럼 요 두 개의 돌림 힘과 실의 돌림 힘이 뭐 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역시나 뭐도 없는 겁니까? 회전도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야야야, 너희들 물체의 돌림 힘 어떻게 구하지? 물체의 무게랑 요 거리를 곱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물체가 오른쪽 옮겨. 그럼 축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 멀어지게 되지?
그럼 뭐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야? 물체의 돌림 힘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니? 야, 근데 그렇다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 버텨야 되잖아. 그럼 뭐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해야 돼? FQ에 의한 돌림 힘도 동반 상승을 해야 되는 거야. 결국 누가 견뎌야 하는, 실이 견뎌야 하는 힘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적으세요. 답지에다가. 답에 적으면 되잖아. 실이 견뎌야 하는 힘은 증가한다. 그게 FQ잖아. 실이 견뎌야 하는 힘은 증가한다. 근데 얘들아, 선반 무게하고 물체 무게는 바뀌었니? 안 바뀌었지. 선반 무게랑 물체 무게는 안 바뀌었는데 뭐가 증가했어? FQ가 증가했지. 그럼 뭐는 감소해야 해? FP는 감소를 해야 두 개의 합은 일정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또 적어야지. 실이 견뎌야 하는 힘은 증가하고 받침대가 견뎌야 하는 힘은 감소한다 하면 되는 거지. 받침대가 견뎌야 하는 힘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무게중심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말 그대로 무게중심은 중력을 향한 합력의 작용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뭐 어렵게 생각할 것이지만 봐봐. 자, 요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물체를 내가 균형을 딱 잡으려고 이렇게 딱 받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고 치고, 자, 이따 균형을 이룬다고 치면은 내가 지금 받치고 있는 요 점이 요 물체의 뭐가 되는 거야?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일정한 경우는 무게중심이 쉽죠. 육면체 같은 경우에 정중앙 찾으면 되고 구모양도 정중앙을 찾으면 되니까 쉽죠. 그런데 이렇게 야구방망이 같이 이렇게 이것도 지금 무게가 모양이 불규칙하긴 하잖아. 완벽히 불규칙하진 않지만 이런 거는 사실은 무게중심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럼 이런 물체는 어떻게 이제 무게중심을 찾을 거냐?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은 줄 거 볼래? 질량 분포가 많은 쪽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 아마 이 야구방망이의 무게중심을 찾으려면 어디 쪽으로 가야 되겠어? 좀 두꺼운 쪽으로 가서 찾아줘야 무게중심이 찾아지겠지.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습니다. 그림 봐봐. 이거 뭐 스패너라고 하는 연장인데 실을 한번 딱 매달아 가지고 실을 매달면 물체가 자유롭게 움직이잖아. 그 실을 딱 매달아 가지고 어느 순간 얘가 딱 멈춰 있을 때가 있을 거야. 그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그지? 그때를 딱 멈춘 다음에 실을 매달았죠. 여기에 실을 매달았으면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요 실의 연장선에 해당하는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딘지는 모르지. 하나만 해가지고는. 그러면 또 다른데 여기다가 실을 딱 매달아 가지고 탁 중심을 잡으세요. 잡은 다음에 마찬가지 요 실의 연장선상 어딘가에 뭐가 있을 것이다? 무게중심이 있을 것이다. 그럼 아까 여기서 그어준 선과 방금 그어준 선에 뭐가 있어? 교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바로 요 교점이 요 물체의 뭐에 해당한다? 무게중심에 해당한다.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뭐 찾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무게중심이 이 물체의 무게중심, 질량중심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무게중심 이렇게 찾으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연습을 좀 했었는데 평형 상태와 무게중심. 이제 아까 내가 막 지뢰의 무게는 무시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 이제 뭐 할 거야? 지뢰나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무게까지 고려해서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을 따져보려고 하는 거야. 되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자, 이거 한번 보자. 아까 얘기했지? 요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이해하면 다 배운 거야. 오늘 할 건 다 한 거야. 요거 이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지금 요 그림을 딱 보면은 판때기, 막대죠. 막대가 있고 그 막대 위에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받침대 두 개가 이 물체를 뭐 하고 있어? 받쳐주고 있죠. 근데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 않고 회전도 없으니까 모든 힘은 뭐 하고 있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맞나?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회전도 없고 멈춰있기 때문에 뭘 이루고 있을 거고 힘의 평형도 이루고 있을 것이고요. 뭐도 이루고 있을 것이다?
돌림 힘의 평형도 이루고 있을 것이다. 맞지? 힘의 평형도 이루고 있고 돌림 힘의 평형도 이루고 있고. 차근차근 해보자. 먼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자, 칠판 봐봐. 그림 봐. 야, 아까 한번 했잖아.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뭐 있어? 물체의 무게가 있고 또 막대의 무게가 있는 거 맞지? 자, 물체는 2kg지. 중력 가속도 쉽게 10으로 계산할게. 그러면 물체의 무게가 몇 뉴턴이야? 물체의 무게는 20뉴턴입니다. 무리 없지? 그 다음 막대는 여기가 막대의 뭐가 되노? 정중앙이니까 무게중심 되는 거 맞지? 그럼 무게중심 기준으로 막대에 뭐도 있어? 무게도 있을 거 아니야. 막대의 무게가 얼마야? 질량이 4kg니까 몇 뉴턴이야? 40뉴턴. 요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되는 거지. 이걸 누가 받쳐주고 있지? 받침대 2개가 받쳐주고 있지. 그럼 받침대 P점에서 받쳐주는 힘을 FP라고 하고 받침대가 Q점에서 받쳐주는 힘을 FQ라고 하면 이 2개를 더한 게 위쪽으로 가해주는 힘이지. 그리고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두 힘이 뭐 하면 돼? 같다가 되면 되지. 요게 뭐야? 힘의 평형이 되는 거지. 쉽잖아. 두 번째, 돌림 힘의 평형을 갈 겁니다. 야, 돌림 힘의 평형을 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 회전축부터 정해야지. 자, 이렇게 하자. 우리 요거를 회전축으로 하자. 칠판 봐. 얘들아, 회전축을 기준으로 막대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지. 물체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도 시계 방향으로 의한 돌림 힘이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대의 돌림 힘과 물체의 돌림 힘의 합이 받침대에 의한 돌림 힘의 크기와 동일하면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아까 계속 연습했잖아. 해보자. 야, 막대에 의한 돌림 힘은 막대의 무게가 얼만데? 40뉴턴 아이가? 곱하기 막대의 무게중심에서 회전축까지 거리가 몇 미터가 되는 거야? 3미터가 되니까 3. 요게 뭐가 되는 건데? 막대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 맞지? 더하기 물체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은 20뉴턴 곱하기 물체의 무게에서 회전축까지 거리가 몇 미터예요? 5미터 곱하기 5. 내가 지금 적은 게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 맞지?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은 Q점에서 받침대가 받치는 힘에다가 받침대와 회전축 사이의 거리 4. 그리고 요 값이 뭐 하면 돼? 동일하면 뭐 역시 돌림 힘 역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이거 얼마냐? 120, 100, 220이냐? 그럼 요거 얼마가 되는 거냐? 55뉴턴이 되는 거지. 맞지? 그리고 요거 두 개 합이 얼마가 돼야 되니까? 60이 돼야 되니까 FP는 몇 뉴턴이 되면 되는 거야? 요렇게 5뉴턴이 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 푼 거잖아요. 뭘로 풀었다?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으로 문제 해결한 겁니다. 됐어? 같이 한번 봐보자. 2번. 자, 그림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것도 역시나 지금 모든 게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두 가지 만족해야 되지. 힘의 평형도 만족을 해야 되고 돌림 힘의 평형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 맞지? 먼저 쉬운 거부터 갈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물체의 무게하고 선반의 무게 맞나?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물체의 무게와 선반의 무게를 합한 게 요거 맞지? 40과 50 더한 거. 근데 얘가 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야? 줄 B가 당겨주고 줄 A가 당겨주기 때문이잖아. 맞나? 그럼 요 값은 뭐하고 동일하다? FA와 FB의 합과 동일하다. 무리 없니?
일단 그러면 FA 플러스 FB는 90입니다. 자, 이제 돌림 힘 가겠습니다. 야, 어떤 거 회전축으로 할까? 요거 여기를 회전축으로 할게. 줄 A를. 그러면 줄 A를 회전축으로 하면 선반의 무게에 의한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과 물체의 무게에 의한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 존재하겠지. 계산하면 물체 선반의 무게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 더하기 물체의 무게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인데 요 0.7이면 1.3입니까? 맞죠? 1.3이네. 이렇게 되겠지. 요거 맞냐? 회전축을 내가 A로 잡았지? 그러면 여기서까지 거리가 1.3이니까요. 문제에서는 회전축을 B로 잡았는데 쌤이 A로 잡아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퀄 뭐가 되니? 줄 B가 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FB 곱하기 회전축까지의 거리 2. 요게 어디를 회전축으로 잡았을 때야? A를 축으로 잡았을 때야. 맞지? A를 축으로 잡았을 때야. 자, 이번에는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선생님이 B를 회전축으로 한번 잡아서 해볼게. 다르지 않아? 자, 봐. B를 회전축으로 하면 봅니다. 선반 무게 40, 거리 얼마? 1. 요건 똑같아. 선반 40N 곱하기 축까지의 거리. 물체의 무게 50인데 물체의 무게와 회전축까지 거리 0.7. 이 같다. 뭐와 같다? 줄 A에 의한 돌림 힘과 같다. 맞지? 그러면 줄 A에 의한 돌림 힘은 FA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A를 축으로 해서 FB를 구한 다음에 FA를 구하는 거나 회전축을 B로 잡고 FA를 구해가지고 FB를 구하는 거나 다르다, 다르지 않다? 전혀 다르지 않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다 할 수 있어야겠지. 어디를 축으로 잡든. 됩니까? 그럼 답을 하나 찾아보면 이런 거지. 연직 위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하고 뭐야? 저거 FA, FB. 그게 연직 위방향이잖아. 내가 이제 시켰던 걸 그대로 이제 순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 문제에.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건 적을래? 물체와 선반의 무게. 내지는 40 더하기 50이 되겠지. 맞지? 물체와 선반의 무게. 2번 답이 이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이게 2번 답이잖아. 제일 위에 줄에 있는 거. 그지? 그 다음에 3번. 회전축을 B로 잡았을 때 B로 반시계 방향이니까 뭐야? 이거지. FA 곱하기 2. 맞지? 반시계 방향. 반시계니까 잠깐만. 반시계면 이거구나. 물체하고 그거네. 그지? 요겁니다. 요거 적어야 됩니다. 요게 반시계죠. 맞잖아. 물체하고 뭐하고 선반의 무게에 의한 돌림 힘이 반시계. 그리고 요게 뭐야? FA 곱하기 2. 요게 뭐야? 요게 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3번 답은 이게 답이잖아. 요게 3번 답이잖아. 식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4번 답이구나. 요게 4번 답이잖아. 식 적으라고 했으니까. 계산한 게 이제 5번 답이 되는 거. 그지? 요게 35, 40이니까 75. FA는 얼마거든요? 37.5가 되겠네. 그러면 FB는 90 빼기 얼마 하면 돼? 37.5 하면 되잖아. 52.5입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됐어? 자, 1번 한번 보자. 자, 물체를 이루는 모든 입자는 전체 무게가 한 점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상의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맞는 말. O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물체가 평형 상태이기 위해서는 뭐와 뭐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 힘의 평형과, 그지? 방금까지 계속 했던 거지. 뭐의 평형과 힘의 평형하고 뭐가 모두 만족해야 된다? 돌림 힘의 평형을 모두 만족하면 된다.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자, 3번 같은 문제는 있잖아. 회전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거 맞지? 근데 선생님이 말했잖아. 회전축을 잡아야 확인해 볼 수 있다니까. 자, 바래. 내가 요거를 회전축으로 잡을게. 그러면은 2N과 5N은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잖아. 어떻게 구하지? 2N 곱하기 회전축하고의 거리 2XN. 맞죠? 5 곱하기 2X 해봐. 몇 X야? 10XN. 합하면 12X가 반시계 방향이지. 요 거리가 3X니까 3, 4, 12X. 뭐야? 답 나와버렸네. 1번이 답이잖아. 반시계도 10이고 시계도 10이니까 이건 뭐야? 회전을 안 할 수 있는 거지. 됐니? 야, 아무나 한번 해볼까? 4번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봐봐. 여기 회전축이야. 계산할 것도 없네. 모든 돌림 힘이 전부 어디로 작용하고 있어? 반시계로 작용하고 있지. 그럼 얘는 무조건 이렇게 뭐 해야 돼? 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돌림 힘이 평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지. 답 몇 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지금 보면 얘들아, F1과 F2의 힘의 크기가 어떻다고 했어? 같다고 했지? 근데 방향은 어때? 정반대지. 그럼 힘의 평형은 이루고 있는 거야, 최소한. 근데 문제가 뭐야? 돌림 힘은 평행이 아니지. 이제 그게 같은 선상에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얘는 위치는 바뀌지 않겠지만 뭐는 변하는 거야? 회전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 그러면 기억에 R자 힘은 0 맞다니까 힘은 평형을 이루고 있잖아.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두 힘이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위로 밀고 아래로 밀면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무슨 방향으로 회전할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거야.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 움직임은 있다 없다? 움직임은 없다니까. 뭐만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고 적을래? 요거는 이렇게 해야지. 회전 운동을 한다라고 적어야지. 회전 운동을 한다. 답은 기억, 니의 답이죠. 5번. 자, 마찬가지. 지금 딱 이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봐봐라. 100N 곱하기 미터로 고치면 0.6. 요게 뭐가 되는 건데? 요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요 방향으로의 돌림 힘도 60이 되어져야 회전이 없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사람이 손으로 잡아당긴 힘에다가 손과 여기가 결국 중심축이 되는 거잖아. 0.3을 곱한 것이 돌림 힘이 돼야 되겠지. 같아야 되니까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6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됩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맞네. 그럼 200이 됩니까? 요거는 200N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자, 하나만 더. 자, 얘 아래쪽으로 얼마야? 100이지. 얘 아래쪽으로 얼마야? 200이잖아. 더하면 얼만데? 300이지. 근데 왜 판때기 나무 막대가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어깨가 얘를 얼마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야? 300N으로 받쳐주고 있으니 내려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수의 어깨를 누르는 힘은 답 얼마입니까? 4번. 300N이 답이 되는 거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여기가 중심축이겠네, 얘들아. 자, 그럼 발에 이 막대의 무게가 얼마지? 막대의 무게가 일단 10 곱하면 100N 되는 거 맞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회전 운동이 없으니까 여기 중간이 무게중심이잖아. 무게중심에서의 돌림 힘은 얼만데? 100N 곱하기 무게중심과 회전축 사이 거리는 2m일 테니 요게 돌림 힘이잖아. 맞지? 그럼 요거하고 뭐가 똑같아야 되니? 요 손이 밀어주고 있는 요 힘에 의한 돌림 힘하고 동일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F 곱하기 손에서 중심축까지 거리가 4잖아. 요게 얼마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200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요 힘이 얼마가 되는 거야? 50N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야, 근데 받침대하고 손이 100N짜리 막대를 받쳐주고 있지. 그러면 손이 50을 받쳐주고 있으니까 받침대가 받쳐주는 힘도 얼마가 줘야 되는 거야? 50N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합하면 얼마가 되니까? 100N이 되니까. 됩니까? 자, 기억 1번. 막대의 무게중심은 정중앙이니까 받침대로부터 2m 떨어져 있다. 막대의 무게중심에 의한 돌림 힘의 크기 여기 있잖아. 얼마가 돼야 된다? 200N이 돼야 된다. 손이 막대를 받치는 힘 구해놨잖아. 얼마야? 50이잖아. 받침대가 막대를 받치는 힘도 적어놨잖아. 얼마가 돼야 돼? 50이 돼야 하잖아. 됩니까? 7번. 자, 지겹도록 하고 있다, 그지? 이 정도 하면 이제 숙달이 되겠죠? 자, 얘들아, 내가 축은 요걸로 할게. 회전 축은. 바로바로 가자. 막대의 무게가 20N 더하기 물체의 무게도 20N. 요 값은 받침대 O가 받치는 힘과 P가 받치는 힘의 크기의 합과 같다. 진짜 지겹도록 하고 있다, 그지? 그 다음 돌림힘 갑시다. 무게중심이 정중앙이 될 테니 요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2.5m가 되겠죠? 그러면 막대의 무게중심에 의한 돌림힘은 20 곱하기 2.5 더하기 물체도 아래로 힘을 주니까 물체의 무게에 의한 돌림힘은 20 곱하기 5잖아. 이거랑 뭐가 똑같은 거다? FP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래야 회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FP 곱하기 뭐와 같다? 4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됩니까? 그러면은 요게 50, 요거 150이제 그럼 FP는 150을 얼마로 나눈 거냐? 4로 나눈 거 맞지? 그러면 37.5가 되겠지. 맞나요? 그 다음에 요게 37.5면 요거 얼마가 돼야 돼요? 저게 40이니까 이렇게 2.5가 되면 되잖아요. 됐니? 자, 구조물의 안정성 한번 해봅시다. 구조물의 안정성은 딴 건 아니고 물체가 잘 넘어지면 안정성은 떨어지는 거고 잘 넘어지지 않는다면 안정성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리 없죠? 야, 봐봐. 너희 만약에 여기가 정중앙이야. 그러면 이 물체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을까? 무게가 지금 아래쪽이 무겁지. 넓으니까. 그럼 무게중심도 무게가 많은 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지. 그럼 무게중심은 중심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겠지. 요 물체는 어때? 아래가 좁고 가볍고 위가 무겁지? 그럼 무게중심은 중간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겠어? 위쪽에 있겠지. 너희 누가 봐도 이거 누가 더 안정해? 얘가 더 안정하지 않아? 무게중심이 뭐 할수록 낮을수록 안정하다고 생각하면 돼. 오뚜기 알지? 오뚜기 어디가 제일 무거워? 제일 밑에가 제일 무겁지. 무게중심이 다 어디에 있어? 아래쪽에 다 쏠려 있는 거잖아.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잖아. 뭐가 뛰어난 거야? 복원력이 뛰어난 거야. 그래서 기억하자. 무게중심은 뭐 할수록 낮을수록 안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또한 어떤 경우가 안정하냐면 여기 봐봐. 우리가 얘들아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런 거야. 칠판 봐봐. 이 아랫면 있지? 요 아랫면을 요 무게중심이 움직여서 요 중심선을 딱 벗어나잖아? 그럼 바로 넘어지는 거야. 복원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기울일 때까지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무게중심이. 이해하지? 그러니까 야 밑에가 넓으면 어떻겠어? 쉽게 못 벗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요 뾰족하지? 아래가 굉장히 좁지? 그럼 어떻게 돼? 조금만 움직이면은 요 중심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야.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아랫면이 넓을수록 뭐하다? 안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냐?
자, 구조물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행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평행 상태가 깨지더라도 뭐가 작용한다? 아까 오뚜기 얘기했잖아. 복원력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물체가 평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와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니은이 힘의 평형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얘들아, 요거는 지금 무게중심이 좀 높겠지, 그지? 아랫면이 좁으니까 얘는 높겠고 낮겠고. 그러면은 물체의 뭐가 무게중심입니까? 무게중심이네. 무게중심의 작용선이, 요 작용선이 어딜 넘어가면, 받침면을 넘어가면 중력에 의한 뭐가 발생해 버리는 거야? 돌림 힘이 발생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딱 넘어가면 중력에 의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의 돌림 힘이 작용을 해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버티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3번은 한번 물어보자. 얘들아, 가에서 나까지는 이 물체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질 것 같아, 그지? 작용선을 벗어나지 않잖아, 받침면을. 근데 나에서 다로 가면 100% 뭐 할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 그지? 자, 10번 봐봐. 야, 가는 요게 아랫면이지. 나가 되면 요게 아랫면이 되지. 그럼 가에서 나가 될 때는 아랫면이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좁아지지. 그럼 아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벼워지는 거지. 그럼 아래가 가벼워지는 건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가와 나의 과정에서는 무게중심이 어디로 올라가는 중인 거야? 위로 올라가는 중인 거야. 근데 무게중심은 올라가는 걸 선호합니까? 내려오는 걸 안정하게 생각합니까? 내려오는 걸 안정하게 생각하지. 그럼 봐봐래. 넘어가다가 무게중심이 높아지니까 빨리 뭐 하려고 해? 무게중심을 낮추려고 하지. 뭐가 작용하는 거야? 복원력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가와 나 과정에서는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고 봐야 되겠지. 근데 나의 아랫면은 이거지.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지? 아랫면으로 바뀌는 거 맞지? 넘어지면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뭐 하고 있는 중? 다시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있는 중이지. 그럼 빨리 뭐 하길 원하겠어? 빨리 넘어져가지고 무게중심이 낮아지길 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버리는 거야? 넘어져 버리는 거야. 이해하겠냐? 그러면 가나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간다. 나다 과정에서 내려간다. 다에서는 물체에 넣으면 100% 쓰러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4번) 구조물의 무게중심은 낮추고 바닥면 넓혀주면 안정해지겠죠. 힘이 평형을 이루고 돌림힘 평형을 이루면 움직이지 않고 안정하겠죠. 쌤 방금 배웠지? 넘겼을 때 무게중심이 높아지니까 복원력이 작용하더라 아이가. 그자? 그러니까 평행 상태에서 기울어졌을 때 무게중심이 어떻게 해야 돼? 높아지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무게중심이 낮았으니까 기울이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낮게 설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오히려 기울이니까 무게중심이 낮아진다?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빨리 넘어져가지고 안정해지길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지. 답이 4번이고요. 무게중심이 구조물을 조금 기울여도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뭐 하겠어? 넘어지지 않겠지. 다 맞는 말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속력과 속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중3이나 고1 수준에서 배우는 빠르기나 이런 거는 어디에 관심이 별로 없냐면 경로라든지 방향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리원을 들어오게 되면은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방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물론 통합과학에도 운동량, 충격량 할 때 속도의 개념이 나오기는 하지만 깊게 다루진 않는데 이제 깊게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자, 속력하고 얘들아 속도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거리하고 변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봐봐. 예를 들어서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한다고 쳐보자. 경로는 수천 가지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는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이동한 것 같아? 요게 가장 많이 이동한 것 같지, 그지? 요게 이동 거리가 가장 어떤 거야? 큰 겁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 어떤 경로로 갔는지가 중요한 거야. 왜?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구해야 하니까. 하나 적어줘. 그리고 뭐에 관심이 없어? 방향에는 관심이 없어. 뭐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관심 없어. 실제 이동한 거리를 원하는 거야. 반면에 변이는 중간에 집에 갔다 왔건 학교 갔다 왔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출발점 A지, 도착점 B지. 무조건이야. 중간 과정 필요 없고 출발점과 도착점을 최단거리로 연결한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변이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하고 또 뭐는 생각하지 않아? 경로는 생각하지 않는 거야. 오로지 출발점과 도착점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메모하자. 이 방향은 보통 물리에서 뭘 가지고 표기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표기한다. 그러면은 속력과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데? 간단해. 얘들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건 속력이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야. 거리냐 변이냐가 중요한 거야. 변이를 뭘로 나눈 것은 시간으로 나눈 것은 뭘로 정의하는 거야? 속도로 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가 방향이 없으니까 속력도 방향이 없고 변이가 방향이 없으니까 방향이 있으니까 속도도 방향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졸지 말고. 자, 원형 트랙이 있는데 원형 트랙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몇 미터래? 문제에서 100m래. 남쪽에서 출발해서 가서 북쪽에 도착을 한 겁니다. 맞죠? 속력과 속도를 물었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동한 거리하고 변이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야야야, 요 길이가 실제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동 거리가 되는 거 맞지? 원둘레의 절반 맞니? 원둘레의 절반. 그러니까 얼마야? 200파이의 절반이니까 이동한 거리는 몇 파이가 돼요? 100파이가 되죠. 그리고 걸린 시간 20초니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평균 속력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출발점이지. 여기 도착점이지. 출발점과 도착점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그럼 몇 미터야? 200m 맞지? 그러니까 변이는 어디 쪽 방향? 북쪽 방향으로 몇 미터가 되는 거야? 200m가 되는 거야. 맞죠? 북쪽 방향으로 200m. 그리고 걸린 시간은 몇 초가 되는 거야? 이렇게 20초.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속력과 속도를 구분할 때는 거리와 변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자.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속도값이 음수가 되는 걸 본 적은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방향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 하나 메모하자. 지금 보니까 속도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는데 하나 메모하세요. 옆에다가. 자, 속도의 부호,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있지? 그게 뭘 결정하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운동하는 운동 방향을 결정합니다. 운동 방향. 속도의 부호는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그러면 봐봐래. 15초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였지. 근데 15초 이후에는 뭐 했어? 속도의 부호가 음수가 되었지. 아, 그러면 요 15초일 때 뭐를 바꿨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언제? 15초일 때. 그리고 너희 중학교 때 하지 않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 곱하기 뭐야? X축 곱하기 Y축이지. 시간 곱하기 속도가 뭔데 얘들아? 변이 아이가? 그러면 또 하나 적어보자 옆에다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뭘 의미한다는 거지? 변이를 의미한다는 거지. 그럼 이 두 가지 가지고 분석해 볼까? 야, 요 사다리꼴 넓이가 얼마야? 600 맞아? 그러면 몇 미터 이동했다는 건데 플러스 방향으로 600m 이동했다는 거 맞지? 그럼 보자. 자, 출발해가지고 플러스 방향으로 몇 미터 이동했다? 일단 600m를 이동했고 그 다음 뭐 했다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거잖아. 맞니? 운동 방향 바꿔가지고 요 면적이 얼만데? 150 맞지? 운동 방향을 바꿔가지고 운동 반대 방향으로 얼마 이동했다는 거야? 운동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150m를 이동했다. 요게 요 그래프를 분석한 거지. 그러면은 얘들아 이동한 거리는 600 갔다가 150 왔으니까 750m가 되고 몇 초 걸렸으니까 20초 걸렸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평균 속력이 되는 거야. 아 근데 얘가 600 갔다 왔건 700 갔다 왔건 관심 없다니까? 무조건 처음 위치하고 도착점에 최단거리를 딱 연결하면 여기 얼만데? 플러스 방향으로 450m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변위가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은 이동거리 말고 변위가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방향으로 450. 뭘로 나누면은 시간으로 나눴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기본 문제 1번. 자,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대, 얘들아. 근데 경로는 다르대. 쌤이 아까 뭐라 했노? 변이는 경로에 관심이 있다 했나, 없다 했나? 없다 했지. 그러니까 경로가 달라도 출발점, 도착점 같으면 어떤 거야? 변이는 동일한 겁니다. 그 다음, 출발했다가 막 돌아가지고 원위치했어. 그러면 변이는 얼마이다? 적으세요. 0이다. 숫자가 빠졌거든요. 0이 빠졌는데 0이다. 그래서 맞는 말. 0이다가 빠졌습니다. 0이다. 맞는 말.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 야야 아까 변이의 정의가 뭐였지? 출발점과 도착점을 최단거리로 연결한 거지. 최단이 뭔데? 제일 짧은 거 아니야? 그럼 원래는 이거야. 원래는 변이하고 있지. 거리를 비교하잖아. 봐봐리. 출발, 도착이야. 변이는 이거야. 누가 짧아야 돼? 변이가 짧아야지. 그러니까 원래는 변이가 거리보다 짧아야 돼. 근데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이건 가능해. 이동도 그냥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것까지는 가능하지.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변이가 클 수는 없는 거지. 심지어 뭐라고 했어? 직선 운동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런 경우는 무조건 누가 커야 돼? 이동 거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동 거리보다 항상 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변이가 항상 작아야지. 답은 기억, 니은 3번. 2번. 자, 기억해. 이것도 지금 직선 운동 아니지, 얘들아? 야, 요 길이하고, 이거 뭐 어렵냐? 요 길이 비교하면 누가 짧아야 돼? 직선이 짧아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고치세요. 크다로 고쳐야겠지. 그 다음 속도의 방향은 아까 뭐라고 했노? 운동 방향과 일치한다고 했거든. 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 얘들아 이렇게 곡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 운동 방향은 적어라. 접선 방향이라고 합니다. 접선 방향. 그러니까 본래 여기서 운동 방향 여기, 여기서 운동 방향은 여기, 여기서 운동 방향은 여기,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있어?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중이네.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지. 속력이 빨라지지 않을까?
거기다가 운동 방향도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절대로 등속도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지. 등속도가 되려면 뭐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방향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니은이고요. 3번 문제. 자, 시간 위치 그래프인데 칠판 볼래? 야, 5초까지 위치가 얼마 되고 있어? 15가 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무슨 뜻이냐면 출발해가지고 5초 동안 얼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이렇게 15m 이동했다는 거야. 근데 5초 이후가 되니까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 위치가 감소하고 있지. 무슨 뜻이야? 되돌아온다는 뜻이잖아. 되돌아와서 10초가 되니까 어디까지 되돌아왔어? 출발점에서 5m 위치까지 되돌아왔지. 그럼 얼마를 되돌아왔다는 얘기야? 결국 10m를 되돌아와야 출발 위치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야? 출발 위치에서 이렇게 5m만큼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결론은 15m를 갔다가 얼마 돌아왔다? 10m가 돌아왔다. 그럼 이동 거리는 25m, 변이는 플러스 5m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0에서 10초까지 속력이니까 얘들아 이동 거리 몇 미터야? 25m고 몇 초 걸렸어? 10초 걸렸잖아. 고쳐. 2.5m/s. 평균 속도는 변이가 5잖아. 10으로 나눠야지. 0.5. 맞아. 아까 몇 초 때 되돌아왔어? 5초 때 되돌아왔으니까 5초일 때 운동 방향 바뀌었다. 맞잖아. 답은 니은 디귿이지. 됩니까? 자, 마지막 4번. 요거 하고 가자. 자, 아까 했던 얘기잖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가 세로축 곱하기 가로축이지. 적어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변위가 되는 거고. 기울기는 가로축분의 세로축이지. 시간분의 위치 맞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속도를 의미하는 거잖아. 얘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어? 등속도 운동하고 있지. 속도가 안 변하잖아. 물체는 등속도 운동한다. 넓이는 변이를 뜻한다. 3번 고쳐라.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짜를 지워야지. 속도를 의미한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에 해당하는 건 없지. 시간 곱하기 위치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없는 거 맞네. 이러한 운동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맞는 얘기잖아.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냐?